네, 안녕하십니까. 더 나은 춘천을 위한 본격 뒷담화쇼 춘천 톡방 오늘 첫 번째 시간 진행을 맡은 허서영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첫 방송이기도 하지만요. 정말 생소하실 겁니다. 저희 본격 뒷담화쇼 춘천 톡방은요. 춘천의 중요한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이야기들, 그 이야기에는 시정, 의정, 그리고 또 뭐 춘천의 사회, 문화, 시사 모든 분야를 망라해서 여러분들께 깊이 있게 그리고 뾰족하게 그리고 까칠하게 속속들이 전달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이것이 마지막 방송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관심과 호응 많이 필요합니다. 보시는 분들께서는 좋아요로든 혹은 질문으로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시간을 저희하고 함께 해주실 패널분들 모셨는데요. 소개 한번 직접 들어볼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의회 황찬중 의원입니다. 제가 조금 깐깐하고 까칠하지만은 정의 있는 의원입니다. 오늘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네. 안녕하십니까. 주간신문 춘천 사람들의 김혜경 기자입니다. 녹음 방송인 줄 알고 왔는데 녹화 방송이라서 몹시 당황했고요. 오늘 충분히 하고 싶은 이야기 다 할 수 있도록 또 궁금한 이야기 제가 대신해서 다 질문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15년차 시민단체 활동가 춘천시민연대 유성철 사무국장입니다. 평소에 좀 하고 싶었던 얘기들, 나누고 싶은 얘기들 방송을 통해서 좀 해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다루기 전에요. 여러분들 우리 첫 방송으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할 수 있는 어떤 각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팟캐스트 출연은 사실 제 인생에 처음 겪는 경험입니다. 제가 좀 설레기도 하고 또 떨리기도 하는데요. 아무쪼록 이 방송을 통해서 춘천 시민과 춘천시 행정이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그 대의들을 더 잘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또 그렇게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한번 토론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팟캐스트 일단은 춘천에서 진행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정치 이야기들을 특히 시민들이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에 대해서 술자리에서만 사실 나누고 늘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드디어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오늘 이 첫 방송을 말아먹지 않기를 저 때문에 이 방송이 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예, 주위 분들하고 이렇게 평소에 얘기를 나누다 보면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춘천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걸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 일종의 뭐 공론의 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자리들이. 이 방송이 좀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역할을 잘 한다면 나날이 발전하는 방송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오늘 이런 각오가 여러분들의 관심과 만나서 앞으로도 좋은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고요. 여러분들의 선택에 따라서 이 패널들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다음번에. 다들 긴장들 하시고 네. 네,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지난 6월에 춘천시 의회 행정회 사무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자세하게는 우리가 모르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깊고 뾰족하게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자리에 저희가 특별히 또 의원님을 모셨잖아요. 자, 행정사무감사가 어떤 것이고 또 의회에서 어떤 비중인지 황 의원님께 먼저 얘기 들어볼까요? 일단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4대 기능 중에 가장 큰 기능일 수도 있습니다. 그 춘천시 행정의 1년 농사를 잘 졌나 못 졌나를 평가하는 장이고요. 그 평가 속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지혜로운 대안들을 내세워서 또 그것들에 제시를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그것에 대안보다는 질책을 많이 하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자리를 빌어서 지역구 현안들을 또 슬기롭게 풀어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의원들이 활동함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중요해도 너무나 중요한 그런 감사 기간이 아닌가, 감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중요한데 어떤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고 있다는 건 거의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었을까, 그들만 의회에서 열심히 하고 뭐 이런 어떤 그런 경기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모니터링이 들어갔죠. 우리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님께 이거 한번 여쭙죠. 우리 모니터링을 하게 된 이유 그리고 과정이 어땠는지요?
그 주말 빼면은 이제 행정사무감사가 일주일이거든요. 저희가 일주일 전체 기간을 다 모니터를 했고요. 모니터 들어가신 분들은 총 18명. 뭐 인원이 이제 이번에 상당히 많이 그러네요. 들어갔는데, 많이 참여하셨네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에요. 하나는 뭐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행정사무기관에는 춘천시의 어떤 모든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얘기들이 다 다뤄진다 여기서. 그래서 일단 들어가면 정보 자체를 많이 얻을 수 있고요. 춘천시에 뭐 정책에 어떤 문제가 있지 이런 것들 좀 그러니까 한 번에 몰아서 이제 볼 수 있는 일종의 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이것도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지만 의원들이 시민들이 부여해준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한번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일부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생중계를 하지만 뭐 나머지 회의 같은 경우에는 전혀 직접 가지 않으면 시민들이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직접 가서 이제 보는 거죠. 의원들 의정 활동을 보는 거고요. 아마 직접 와 보시면은 좀 이게 정치가 뭐 특정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일종의 뭐 자신감 같은 거. 오히려 자신을 얻어가나요? 생길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그 생각 동의하고요. 네. 대의민주주의 제도 아닙니까? 사실 의원은. 그렇다면은 그 대의민주주의 제도가 잘 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마 유일한 길인 것 같아요. 종합선물센터라는 표현 너무나 아주 적절하게 맞는 표현이신 것 같고요. 그 종합선물세트 기간 중에 그 의원들의 역할들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리고 그 의원이 시민들의 행정사무감사 지적들을 받아서 얼마만큼 전달하고 그것들을 분석해내는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모든 정책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고, 그리고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그것이 정말 그 세트가 잘 구성되었는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로 모니터링에 참여도 했고, 또 기사로도 아마 뭔가 작성을 했었을 것 같은데요. 김영 기자, 처음 참여한 인상이라 그럴까요? 예, 어떠셨습니까? 처음 모니터링을 들어갈 때는 사실은 기자로서 들어갔다기보다는 의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절차로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과연 시가 행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럼 시는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걸 그러니까 굉장히 궁금했어요. 단순히 투표했으니까 끝났고 누군가를 뽑았으니까 끝났고 그들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생각했던 거는 사실은 지난해 촛불 지나오면서 많이 생각이 바뀌었죠. 일반 시민으로서도. 그렇죠. 이거 네. 그냥 맡겨놓고 나는 돌아서서 내일 보고 이렇게 해서 분리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좀 관심을 갖고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해서 갔는데 실망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더 많았었어요. 그거는 기자로서 느꼈다기보다는 제가 제 한 표를 행사했던 시민으로서 느꼈던 그런 섭섭함, 아쉬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죠. 정책적인 부분들도 그랬지만 감사를 진행하는 의원님들의 태도라든지 그것을 대하는 모습들에서 좀 속상할 때가 많았어요. 네. 아마 옆에서 내내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 황찬조 의원님 입장에서는 네. 조금 불편한 것도 있으실 테지만 단단히 네. 각오했습니다. 네. 예. 이 자리가 누구를 뭐 비토하거나 하기 위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하다면 반성을 해야 되고, 또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더 나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챙겨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그 김혜영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번에 모니터링 보고서, 춘천시민연대가 모니터링 보고서를 냈고요. 4가지 카테고리에 걸쳐서 정리를 해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시정의 문제점과 대안이 정리가 됐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나열식 질의라든지 이권 개입성 질의 등 의원들의 문제성 발언들이 무엇이 있는가, 이런 걸 정리했습니다. 세 번째는 의원들의 출석 태도와 감사 태도, 이거는 뭐 방금 김희경 기자도 지적을 했던 거고요. 또 네 번째는 공무원들의 자료 준비 정도와 답변의 수준, 태도, 이렇게 4가지를 지적을 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그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서 지적된 시정의 문제점과 대안을 우리가 조목조목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네, 행정국 얘기를 먼저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의계약으로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는 주제인데요. 이거는 우리 황 의원님이 좀 더 자세히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요. 예. 사실 수의계약 특정업체 밀어주기는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맞아요. 그것이 사실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큰 그 퍼센트를 차지하고 나오지는 않는데요. 저는 저 수의계약
그 밀어주기보다도 더 안 좋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도급계약을 해서 시가 큰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그것을 도급계약을 원도급을 받은 사람이 하청회사에 하도급회사에다가 이렇게 밀어주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강원도에 뭐 원주에 있는 기업이나 강릉에 있는 기업이 춘천 사업을 건을 따냈다고 하면 그 따낸 분이 춘천에 있는 하도급 회사들을 이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노동자들이 와서 일해야 되는 회사니까. 자, 거기에 밀어주는 부분들이 저기에는 안 나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장적으로 볼 때는 뭐 7, 8배 되는 큰 시장이라고 보고요. 그거는 누구도 체크해낼 수 없습니다. 심증만을 가졌지만은 그것을 확정할 수 있는 증거들을 발견하는 것들은 내부 고발이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저거보다 더 두려운 부분들이 하도급 관련된 밀어주기 관행인데요. 실제로 춘천에 그러한 흉흉한 소문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뭐 의회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소문으로 끝나는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금도 소문이 계속해서 피어나고 있는 것들을 저희들은 이제 사석에서 의원들끼리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추정이 가능한 대목이긴 한데요.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지적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면 뭔가 수사선상에서도 좀 고민을 하고 들어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네요. 네. 고발이나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경찰에서 움직이기도 쉽지 않고 어렵죠. 아까 그 수사권 내부 고발이 아니면 저희 입장에서도 심증은 있지만 취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 경우는 되게 안타까울 때가 많죠. 이게 이제 일종의 꼼수인데 그 일정 부분 금액이 넘어가면 공개 입찰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처음에 계약을 할 때는 그 금액을 낮춰서 이제 그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계약이 완료되고 나면은 금액을 그 조정을 해서 그러니까 설계 변경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금액을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개 입찰을 해야 되는 그 금액이 되는데 뭐 실제로는 계약은 이미 끝났기 때문에 뭐 이제 그렇게 꼼수를 부리는 경우도 있고 이게 특히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어쨌든 자치단체장은 그 선거 중에 자기를 도와준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험성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이제 뭐 자리를 주건 아니면 뭐 업체에 이제 그 이익을 주건 뭐 챙겨줘야 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건데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선거 때 도와준 사람들을 뭐 업체를 이제 특정 업체를 챙겨준다든지 이제 이런 관행들 그리고 그런 소문들 뭐 말씀하셨듯이 소문들은 계속 있는데 뭐 우리가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통장을 뒤져가지고 뭐 확인하고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뭔가 이제 그 특정 업체에 그 이익이 가지 않도록 더 이제 투명한 어떤 계약 시스템이나 이런 제도적인 보완들이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업체가 그 특혜를 받는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나머지 업체들은 손해보는 업체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생기죠. 불이익인 거죠. 그건. 그러니까 시정이란 거는 누구나 그 시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 뭔가 혜택이 가야 되는 건데 그런 이제 불이익이 자꾸 생기다 보면은 뭐 이거는 시정에 대한 신뢰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실제로 이제 그 장사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뭐 영업적인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관행은 좀 반드시 이거는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의회에서 이제 지적을 잘 한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지적만 하는 게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 뭔가 이걸 좀 개선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들, 방법들 또 좀 제시를 해주셨으면 더 많아요. 아까 뭐 저도 이제 일부만 얘기 드렸는데 사실 수의계약 관련해서 특정에 우리가 입찰에 관련된 수의계약 요건에 대한 그런 수의계약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관광 분야하고 도시건설 분야에 있어서의 수의계약들이 문제가 됐었단 말이에요. 지난 실제로 그 로프웨이 사업과 관련해서 그렇죠. 특정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형태, 사실상 수의계약 형태예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만은 컨소시엄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그 업체들을 밀어주는 이런 형태들은 얼마든지 심사위원 한두 명 정도만 제 맞는 분들, 저하고 가까운 분들을 심사위원회에 박는다면은 그 업체가 최종적인 낙찰자가 되도록 하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상당히 쉽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춘천시 발전의 큰 벽이다. 누구보다도 철저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될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의 생명과 같은 이러한 선이 마지막 보루선인데 이게 무너져 가는 즉시 춘천 시민이 춘천시를 바라보는 행정기관에 대한 신뢰도는 그 자리에서 끝나는 거거든요. 아무도 믿고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심각하게 우리가 반성하고 받아들여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소위 말해서 짜고 치는 고스톱일 수도 있고 이런 그럼요. 많은 예. 과정들이요. 예, 그래서 스스로의 어떤 자정 능력, 시 자체가 먼저 솔선해줘야 되는 거 되게 중요한 것 같네요. 네. 그러니까 금액이 크거나 아주 큰 물건은 아니었지만 그 소양강 스카이워크 내에 있던 그 매점하고 카페테리아 같은 경우가 공개 입찰로 진행이 됐는데 그 입찰 과정이 되게 재밌어요. 단독 입찰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공시를 하는 날이 입찰이 진행되든 개찰하는 날 그날 오전 11시, 10시 이때 공시가 올라오고 따로 뭐 이제 뭐 언론을 통한 광고나 이런 것도 없었고 홈페이지 공고나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는 사람만 들어올 수 그렇죠. 있겠네요. 그걸 아는 사람만이 입찰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도시공사 측에 확인을 했을 때 그 담당 과장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광고 안 했었나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다 뒤졌지만 거기에 대한 정보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응비들을 들어가서 보니까 만약에 오늘 1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면 오늘 오전 10시에 공고를 띄운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었죠. 김혜경 기자님 말씀하셨던 그 스카이워크 네. 매점 두 곳입니다. 아마 네. 6월, 그러니까 7월 말자로 1년이 벌써 돼서 재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재계약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의 제기를 했었죠. 사실상 스카이워크 관광시설에 대한 개발의 모든 대다수 편익들을 거기서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 매점에서. 뭐, 제가 눈으로 본 것만 해도 한 20명 이상이 1시간 이상을 줄 서서 커피를 사는 그 행렬을 내가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저분이 가져가는 우리 시의 공유자산을 사용해서 그분이 벌어들이는 액수는 공유자산의 평가보다는 많은 액수를 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계약을 이번에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같은 조건으로 재계약이 된 재계약은 건가요? 다시 됐어요. 그 업체. 근데 도시공사에 이 문제를 제기를 했더니 도시공사 직원이 하는 얘기는 그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최장 5년까지도 가능하다. 재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답변하는 거여서 무슨 소리냐. 이거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할 부분이 아니라 공유재산 관리법에 의해서 한 번밖에 연장이 안 되고 그 이상은 다시 재입찰해야 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직도 그 문제에 관련해서 분명하게 도시공사에 답변은 없었지만은 이 법을 갖다 쓰면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고 그렇죠. 저 법을 갖다 쓰면 저 법을 적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공유자산의 가치이기 그렇죠.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법으로 본다면은 1회 하나서밖에 연장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년 6월달 전에는 그거를 입찰을 해서 입찰 단가도 실제적으로 더 다시 높게 현실화시켜서. 평가돼서 거기서 받는 그 편익들을 준하는 만큼의 그 임대료를 낼 수 있는 이런 구조들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는가. 네. 그것이 필요 없다면 아예 없애서 차라리 거기에서 드시는 커피들이 지역 상권에 가서서 그분들이 쓸 수 있게끔 해주도록 하는 것들이 오히려 낫지 않나라는 그렇죠. 얘기를 그 드리고 매점을 싶습니다. 수익 사업을 하도록 그럼요. 하게 하면서 네. 예. 그리고 어떤 법을 쓰느냐, 무엇을 우선으로 적용하느냐도 사실은 그것을 담당하는 사람의 가치관이죠. 근데 그걸 상법상으로 볼 것인지, 그렇죠? 공유재산으로 다른 측면을 주변의 볼지 다르죠. 주민들은 몰라요. 상가 그렇죠. 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5년 연장됩니다. 그러면 아, 그런가 주변 보다. 주민들은 법을 모르는 분들은 그냥 끄덕거리고 가는 거죠. 이상 없댄다. 야, 뭐 이렇게 되면 그렇죠. 그냥 끝나는 겁니다. 눈 똑바로 뜨고 봐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예, 여러분 이 얘기 정말 듣다 보니까요, 우리가 더욱더 더 투명한 그런 눈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겹겹으로 쌓여있는 의혹, 비밀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얘기만 가지고도 한 밤은 새겠는데요. 다음번에 따로 이야기는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범주가, 경제관광국입니다. 2014년 이후 유통업 발전 상생협의체 회의는 얼마나 열렸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요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 춘천에 혹시 대형마트 몇 개 있는지 아세요? 대형마트가 정말 대형마트로서 격주 주말에 영업을 해야 되는 것이 한 3개, 4개죠? 4개요?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 롯데마트 2개. 예, 네. 대형마트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총 그쵸. 4개인데 네. 그 대형마트 때문에 지역 상권들이 사실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얘기하죠. 재래시장 거의 안 가시고, 왜냐하면 대형마트 가는 게 편하잖아요. 물건들 다 있고 장보기 쉽고. 근데 문제는 어쨌든 이 대형마트에서 지금 그 발생하는 매출 중에 상당 부분이 지역에서 순환되지 않고 다 간다는 거예요. 본사 쪽으로. 그런지. 아마 제가 알기로는 4개 대형마트만 해도 지금 1년 매출이 3천억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춘천에 3천억이 돌고 예. 있군요. 근데 그 중에 대형마트가 실제로 지역에 기여하는 부분들은 거의 없다. 뭐 지역 공원 사업 해가지고 조금 뭐 직원들이 지역에서 자원봉사한다든지 무슨 뭐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이제 이런 정도. 생생되게.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문제 중에 그런 문제들을 조금 그래도 완화시켜보자 해서 이제 유통업 발전 상생 협의체란 걸 구성을 했는데
2014년 이후에 회의가 한 번도 안 열렸다. 그러니까 위원회만 협의체만 구성해놓고 실제로 역할들은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거고, 대형마트의 경우에 그 지역농산물 지금 납품되고 있는 비율이 혹시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그래도 그거 하면서 그래도, 조금 높아지지 않았을까요? 네, 적어도 그러니까 한 10%는 해줬어야 하지 10%? 않나? 예. 너무 높게 잡았어요. 그런가요? 이번에 이제 그 지적이 된 거는 1%밖에 안 된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그래도 이 정도는 뭐 그쵸. 지역농산물 쓰겠지. 근데 1%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한번 대형마트 가서 저도 이거 어떤 농산물들을 그 갖다 놓지 지역 거를 한번 조사를 언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대형마트가 이제 주고 있는 어떤 그 피해죠, 사실은 지역 상인들한테는 피해고, 그런 것들을 완화시키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이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협의체 구성한 게 한 번도 지금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있다. 이거는 뭐 사실 행정의 책임도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뭔가 거죠.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그래도 상인들의 피해를 좀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뭐 정책적인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손 놓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이 들었고요, 이 얘기를 저는 들으면서. 저도 저거 사실 저 문제 나오면 저도 사실 죄인 같아서 사실 그 유통발전 상생협의체 저 조례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 발의 2010년도에 이제 초선 의원 들어서 했고, 제가 한 3년 정도 상생발전위원을 하다가 사실 그만두고 이제 나왔습니다. 위원장에서 그만뒀는데. AS를 안 하셨군요. AS가 제대로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과중에 변명이라는 변명이 사실 유통발전법이 중간에 서너 번 정도 개정이 돼서, 그러니까 좀 주휴일제, 의무휴일제 적용하면서 이 법이 맞니, 저 법이 맞니, 조례가 맞니 하면서 대법까지 올라가면서 조례의 권한들을 다 무산시키고 무력화시켰던 사례가 법률 있어요. 차원에서. 그렇죠. 대기업들의 그 철저한 계산된 법정 투쟁이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사실상 많이 무력화됐고, 사실 저걸 만든 이유는 새롭게 들어오는 대형마트와 지역의 상권 간의 이런 시기 때 지역 상권을 얼마만큼 보호하고 대형마트의 힘을 얼마만큼 그 적절하게 안배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우리 유성철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이미 있는 대형마트와 지역 상권 간의 충돌들을 조정하는 역할이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역할이 더 컸던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추가적인 대형마트들이 들어서지는 않고 있어요. 지금 뭐 이마트 에브리데 같은 식으로 그 편의점이나 다른 형태로 진화하죠. 이런 형태로 대형마트들이 이미 진화되고 전문화되고 세분화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 저 조례가 좀 그런 부분들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실제 요즘 들어서 제가 고민하는 부분들은 과연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 협의돼서 지역의 농축산물들을 1%건 2%건 팔아주는데,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구색이 갖춰둔 가운데 한쪽 귀퉁이에 있는 로컬 직매장들이 과연 얼마만큼 시장들을 거기 깨쳐나가고 설득력 있게 전파할 수 있는가. 사실 이게 가능한가. 원초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오히려 별도의 로컬 푸드에 관련된 그 별도 판매 시설들을 구축해서 대응시켜 나가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지금의 반성을 이제 해보는 그 안에서 비집고 어떤 뭐 포션을 차지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별도의 정책과 제도를 마련해서 로컬 푸드는 보호하고 또 양성을 해야겠다. 그 문제하고도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부분에 조금 공감하는 게, 이 협의체는 사실 최소한의 어떤 규제들, 서로 이제 지켜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좀 그 협의하고 정하는 정도의 역할인 것 같고요. 사실은 별도의 뭔가 그 지역 차원의 노력이 저도 필요하다고 봐요. 최근에 제가 하여튼 기회가 있어서 일본에 이제 2번 정도 다녀왔는데, 거기는 곳곳에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나 제품들을 파는 그 코너들이 매장들이 있어요.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고속도로 중간 휴게소에도 그런 코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어떤 그 농산물이나 그 상품들이 생산되는지 그냥 뭐 관광객들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볼 수 있고, 관심이 가는 거는 이제 일상적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사실 너무 그냥 뭐 그 대형마트에 이제 그 바라는 것보다는 그런 자체적인 노력들도 좀 같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근본적으로는 저는 지역에서도 노력을 해야겠지만 정부 차원에서 이거는 좀 규제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횡포죠. 어떻게 보면 대기업의 횡포고, 3천억 가까운 돈이 만약에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은 그 돈을 가지고 지역에서 더 소비를 하겠죠.
지역에서 뭐 하다못해 음식을 하나 더 사 먹을 거고, 뭐 지하상가에 가서 옷 하나 더 사 입을 거고. 근데 그 정도 규모의 돈들이 유출된다는 거는 되게 심각한 문제고, 아무리 뭐 외부에서 기업들 유치해가지고 뭐 경제 창출을 한다. 대형마트 문제 해결 하나만 해도 저는 뭐 기업 한 10개 유치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다. 네, 이것도 역시 별도로 하루를 잡아서 이야기해도 예, 끝나지 저는 않은 맞아요. 네, 그럴 얘기라는 또 그렇게 생각이 해야 되는 들어요. 얘기입니다. 예. 자, 이것도 좀 연결되는 얘기일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지원,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거 누가 얘기 좀 해주실까요? 일단 제가 좀 얘기를 꺼내볼게요. 뭐 대형마트 문제하고 사실 연결되는 문제인데, 네. 대형마트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곳, 뭐 전통시장이겠죠, 당연히. 비교가 돼요, 일단은 분명히. 이용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통 재래시장에 안 가고 왜 이제 대형마트를 가시는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차원에서 이걸 죽일 수는 없잖아요. 살려야 되니까 매년 여기 이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지금. 근데 주로 이제 어디에 들어가냐? 시설 개선하는 예산. 뭐 맞아요.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 위에 지붕 덮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시장에 주차장 뭐 만들어주는 거, 확충하는 거. 근데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시설만 편해지면은 재래시장 갈까? 저는 그게 근본 문제는 아니라고 그쵸. 봐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시장에 맞는 어떤 특성화 사업이라든지 이제, 그러니까 그 인프라를 갖추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요즘에는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돼서 좀 어떤 정책적인 지원들이 많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의회에서 지적된 문제는, 자, 상점 수가 어느 정도인지, 상인들 연령대가 어떤지, 도대체 이 가게들의 매출이 어느 정도인지, 전통시장을 주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이 사람들 소비 패턴은 어떻지? 이런 자료들이 너무 잘 갖춰져 있으면 좋겠지만 전혀 없다. 전혀 없다. 춘천시에서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시설 지원하는 거 외에는 어떤 다른 정책들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이나 어떤 문제의 원인이나 그 현황들을 정확히 알아야만 뭔가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할 텐데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자료들이. 그러니까 현 실태에 대한 파악은 전혀 되어 있지 네. 않은 상태에서 그냥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기에 개선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예, 그런 것들만 좀 그러다 더 보니까 달라지는 이제 재래시장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예산들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실태 파악부터 좀 정확히 돼야 된다라는 필요하겠다. 이제 지적이 있었던 거예요. 실태를 파악하고 이제 컨셉을 좀 잡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 뭐 한 2, 3년 사이에 보면 이제 이 원도심 활성화라는 거를 시장으로 들어와서 문화로 접근할 것인지, 그쵸. 아니면 관광지로 접근을 할 것인지, 이런 노력들을 되게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 육림고개 상인 활성화 사업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지금도 예, 하고 있고, 하고 있죠. 그쪽에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젊은 친구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들은 발걸음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어쩌다가 한두 명 문을 열고 들어오면 블로그나 이런 걸 통해서, SNS를 통해서 다 보고 찾아오는 외지인들, 그것도 기껏해야 하루에 한두 명 올까 말까.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돈을 벌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 시장에 들어오면 아예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나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말하는 그 욜로죠. 나는 즐겁게 하루하루 즐기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 그거에 만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좀 손해가 나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냥 경험하는 거 중요하고 한두 명이라도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마음으로 버티고 있더라고요. 정말 하루하루를 그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갈 거기 때문에 벌써 3, 4년 이상 됐죠. 그 원도심 활성화가 이제 시내로 들어와서 하기 시작한 게. 그러면 이제는 좀 그런 데이터들을 좀 취합해서 컨셉을 하나로 좀 통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관광으로 갈 건지 문화를 만들 것인지, 그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미 장보기로서의 시장 기능은 상실했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가끔씩 놀라운 게요. 이 의원님들도 그렇고 담당 공무원들도 그렇고 해외 시찰뿐만이 아니라 국내 좋은 선도 사례들 많이 보러 다니시잖아요. 보는 것하고 어떻게 아웃풋하고 이렇게 전혀 연결이 안 될 수가 있나 하다못해 사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화가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뭐 때문에 어디 갔다 왔다 뭐 이런 것들은 많은데 아웃풋이 없어요. 많은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원주시장을 가든 아니면 어디 시장을 가든 춘천시장을 와도 다 똑같은 컨셉인 건 재미없다. 그렇죠. 다른 무엇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디를 가서 선진지를 보고 온다라는 건 똑같은 것을 심어놓겠다가 아니라 그렇죠.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여기다 갖다 접목시키고 우리는 왜 성공이 안 되지? 그렇죠. 라고 네. 고민을 하고 있으니까. 네. 네. 점점 종합적으로 본질적인 봐야 고민이 된다고 필요해요. 보거든요. 네.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이 얘기 조금 아픈 얘기긴 하지만 소양도 번개시장 같은 경우는 그 역사를 보면은 그 서면에 물길이 있을 때 배를 타고 아침에 농산물을 새벽에, 가져와서 예. 그걸 판매한 돈으로 자식을 공부시켰던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춘천시에서는 그 주변에 농산물 도매시장이라는 곳을 이미 크게 만들어놨단 그쵸. 말이에요. 자, 그럼 기존에 거기서 그 소양로 번개시장이 했던 역할을 이미 농산물 이전됐죠. 도매시장으로 이전돼 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는 이제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조금씩 나오는 부분들이 이제 가을에 버섯 같은 것들이 이제 맞아요. 거기서 조금 나와 있는 좀 걸 있더라고요. 봤어요. 근데 네. 그 정도만이 살아있지 나머지는 다 사실상 그 생명을 다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다 대고 제동기를 갖다 대고 이제 눌러대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다른 부분들로 방향을 전환해 사업 전환을 통해서 유도시켜 나가는 것들이 지역 상권들을 위해서 가야 되는데 거기서 본 사람들은 재래시장 살린 것만 보면은 그것만 성공이다. 바라보면은 다른 것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넓게 좀 봤으면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상품을 판매하고 이런 이제 그 장보기 기능이 상실된 그런 재래시장을 계속 그걸로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문화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컨셉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춘천의 이야기가 있는 춘천만의 무엇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것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초 정보들, 자료들 그리고 시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한 그런 논의들이 정말 필요한데 그것 없이 그냥 정말 뭐 예쁘게 불 뭐 달아놓고 뭐 시장 그냥 뭐 열어놓고 행사만 네 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뭐 이런 나중에 게 한번 있어요. 해야 돼요. 네, 그렇죠. 아니 오늘 나오는 지나갈 얘기들이 때마다. 다 하나하나 다뤄야 될 것들이 좀 많습니다. 자, 점점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자, 그 경제관광국에서 저희가 마지막으로 꼽은 거는 이겁니다. 관광에 올인한 시정, 그러나 결과는 초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거 한창조 의원님이 좀 예, 얘기하시죠. 그거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요. 사실 최동용 민선 6기 들어서 춘천 국제관광 시대를 주도해 나가는 춘천시를 만들겠다라고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에게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춘천을 대표하는 삼각 관광 벨트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레고랜드, 그리고 사막산 로프웨이, 그리고 송암동의 그 헬로키티, 그리고 관광 호텔까지 이렇게 이야기해서 4가지 당축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눈에 가시적인 성과들을 내줘야 되는데 실제적인 투자는 안 이루어지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 예전 그대로입니다. 헬로키티 같은 경우는 투자를 안 하기로 취소를 했고요. 호텔 같은 경우도 현대에서 투자 안 하기로 이렇게 보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최동용 시장으로서는 뭔가 관광에 올인해서 많은 춘천시의 재부와 인력들을 쏟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나와야 돼 성과가 안 나오니까 그쵸. 이제 시달리는 겁니다. 사실 행정관료 출신들의 시장들이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획일적이다, 형식적이다, 성과 중심적이다. 이게 행정관료들의 시장들이 갖는 보편적인 특징입니다. 춘천시 관련돼서 바로 거기서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요. 관광도시, 1000만 도시의 관광도시, 1100만 도시를 춘천으로 관광객이 찾아왔다고 하는데 찾아오면 뭐 합니까? 그 숫자에 집착을 합니다. 2000만, 1500만 이런 숫자에 집착할 게 아니라 그 관광하는 관광객이 와서 춘천에서 발생하는 관광 관련된 일자리, 그리고 춘천의 숙박업이나 음식점이 얼마만큼 장사가 잘 되는지, 이러한 것들로 관광산업에 관련된 업체들이 얼마만큼 늘어났는지, 뭐 이러한 성과 지표들이 나와야만 춘천을 이롭게 하는 관광산업이 될 텐데, 지금은 철저하게 대기업 중심 아닙니까? 레고랜드도 마찬가지고, 그쵸, 네. 지금 네. 사막산 로페이도 마찬가지고, 테마파크들도 일련의 테마파크도 다 대기업 중심입니다. 심지어 강원정보문화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글램핑장 역시도 춘천시가 직영하는 구조예요. 지역의 그러한 관광산업체들이나 종사자들이 세분화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이것들을 지원해줘야 되는 행정이 나서서 대기업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보면 매판의 역할을 하는 거. 춘천의 자산들을 대신 팔아주는 이런 역할을 하고,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관광객 숫자 늘지만은 춘천 시민에게 남는 그러한 납수들은 없는 이러한 상황들 볼 때는 이제는 우리 행정도 관광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꼼꼼한 성과 지표들로 제시를 하고 그 지표를 가지고 춘천시의 관광 정책들을 평가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모든 그 새로운 지자체 그 정권들이 들어설 때마다 마치 우리한테 선물을 줄 것처럼 무엇을 세우겠다, 무엇을 올리겠다
올리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 경제성을 담보할 수 없는 그런 정말 어마무시한 규모의 실현이 불가능한 그런 계획들을 세우는 것 자체가, 그리고 사실 우리가 원하는지도 묻지도 않잖아요. 자기네가 하겠다고 할 뿐이죠. 예. 그런 것도 문제죠. 우려되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말씀하신 대로 그 수장이 들어올 때마다 각자만 랜드마크를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것들을 더 잘 뭐 어떻게 그렇죠? 네, 더 네. 역사 깊게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나만의 랜드마크를 마치 무슨 전리품처럼 세워놓고 싶어하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많이 안타까워요. 그리고 이제 관광 문제는 사실은 뭐 남춘천역을 통해서 몇 명이 들어왔고 뭐 스카이워크에 몇 명이 왔다 갔고 이런 이야기들을 듣잖아요. 근데 정말 춘천의 가장 큰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더 숙박에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여기서 좀 지속적으로 머물러서 하루든 이틀이든 꼬박 이렇게 이제 스토리를 가지고 둘러볼 수 있는 이런 자산은 부족하지 않나. 그런데 둘러보면 결코 부족하지 않거든요.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많잖아요. 워낙 좋은 풍경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근데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해서 관광객들의 발을 좀 묶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도 뭐 체험할 수 있고 어디를 찾아가도 만날 수 있는 그런 공원 이런 것들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요새 이제 주위 분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저한테도 레고랜드 이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 저는 보통은 안 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거를 가지고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시에서 추진하는 많은 관광 정책, 지금 추진하고 있는 관광 그 사업들의 핵심이 사실 레고랜드예요. 이게 매개가 돼서 다른 부분들이 추진이 되는 건데 레고랜드 제대로 추진 안 되면 뭐 이제 연쇄 반응인 거죠. 그 시에 저희가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자, 레고랜드 이거 제대로 안 될 것 같은데 답이 있냐? 다른 계획들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뭐 이제 맨날 하는 얘기는 될 거다. 아니 이거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인데 왜 자꾸 우리한테 뭐 일종의 이제 좀 험한 말로 하면 왜 우리한테 지랄이야? 뭐 이런 거거든요. 전문 용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강원도가 알아서 잘 하겠지. 우리는 그 사업 잘 추진되면 거기서 뭔가 따먹기만 하면 되라는 건데 만약에 안 되면 대안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아까 이제 황찬중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사실 관광객들을 많이 뭐 오게 하는 거지만 그냥 왔다 가는 거 의미가 없잖아요. 지역에 뭔가 도움이 돼야 되는데 뭐 이제 이런 거죠. 단적인 예로 레고랜드 같은 경우에 그 중도 안에 레고랜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호텔, 뭐 숙박업, 대규모 상업시설들, 심지어 쇼핑몰, 이제 뭐 쇼핑몰, 네. 뭐 이제 놀이시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요. 여기가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입장료가 1인당 아이 어른 따지지 않고 한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4명 가족이 오면 입장료만 20만 원. 거기다가 이제 안에서 뭐 숙박 그 시설 이용해서 묵고 뭐 스파 같은 데 가서 이제 물놀이 같은 거 하고 과연 이 밖에 나와서 시내에 나와서 이 사람들이 더 돈을 쓸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어린 아이들 집에 둘이 있지만 아이들 데리고 뭐 1박 2일 이상 어디 돌아다니고 많이 다니고 이런 거 쉽지 않거든요. 시에 물어봐도 지역 경제하고 연계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전혀. 그러면 레고랜드 이거 왜 하지? 왜 해야 되지? 누구 때문에 하는 거지? 라는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관광 정책도 사실은 저는 문제가 만약에 터지면 크게 터진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쪽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올인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크게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다른 정책이나가 없고 사실은 관광 정책이라고 하는 것 안에 건설과 관련된 거, 토목 건설과 관련된 것들 다 모두 연결이 되어 있어서 이게 진짜 줄줄이 그 효과, 부정적인 어떤 결과들을 안고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보여요. 큽니다. 그 중소형 좀 중대형 자본 유치를 중심으로 한 관광산업 발전들이 꾀하는 전략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많은 전문가분들, 특히 대학 교수님들을 만나봤더니 춘천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관광의 대동맥이라고 해요. 경춘선 고속국도하고 전철을 이야기하면서 이 또 춘천의 산과 호수, 이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한류 문화를 최초로 뿌리 내렸던 이 지역이 지금 망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뜬구름 잡는 관광 사업이 결국 춘천의 관광 산업의 미래들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전환을 시급히 해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춘천에 가지고 있는 관광
상품, 춘천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장점이 무엇인지 다들 호수 좋고 산 좋고 음식 좋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은 그것과 관련된 관광 산업을 육성시켜야 하는 게 그쵸, 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살리는 거예요. 그걸 네. 일반적인 사람은 다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춘천시는 유독 거대나 중대 자본들을 끌어들여서 관광 산업을 인위적으로 부양하려고 하니 그리고 어렵죠. 그것이 안 됐을 경우에 그 후과적인 그 리스크가 다가올 리스크는 끔찍한 리스크가 오는 겁니다. 사실 그 몫은 또 우리 시민들의 몫이 되겠죠. 온전히 다 네. 우리가 책임져야 하다가 안 되면 다시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다가 잘못되면 영영 못 갈 수 있는 네, 돌이킬 이런 수 불행한 없는. 시대가 돌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역시 이거는 한 2박 3일은 해야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1박 2일로 부족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정도는 해야 일주일은 해야 될까요? 네. 이제 문득 떠오르는 건데 사실은 이제 그 자전거 둘레길이 생겼잖아요. 정말 아쉬운 점은 춘천 시민을 위한 자전거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길이.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그 연결은 전혀 안 되고 정말 외부에서 레저 프로그램이 하나죠. 네.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갈 수 있는 이 정도밖에 없는 거죠. 시민들을 위한 자전거길이 아니라는 거죠. 일상의 자전거길, 일상의 교통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은 없다. 예. 관광만 있고 어떻게 본다면 우리의 어떤 새로운 교통문화를 만드는 역할은 없는 거죠. 이 지역에서 살고 있고 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왔지만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지금 난리가 났잖아요. 국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서 못 살겠다. 그만왔으면 좋겠다. 인구가 실제로 줄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집값이 막 올라가고 물가가 뛰고. 그러니까 관광객들은 와서 뭐 거기 그 수로에서 배도 타고 너무 좋죠. 근데 실제로 거기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고. 계속 떨어진 거고, 이제는 좀 싫어, 그만왔으면 좋겠어. 이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교훈을 저는 얻어야 된다고 봐요, 춘천시가. 그러니까 관광객을 위한 그러니까 관광 정책이란 게 외부에서 오는 관광객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결국은 지역 주민들이 잘 살기 위한 정책이 돼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관광객 많이 유치하기 위한 정책밖에는 사실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몇 명 들어왔나 이거 사람 수 살기 위한 정책밖에 안 되는 거예요. 들어와서 이 사람들이 상권에 어떤 이득을 주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어떤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이런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그를 통해서 그 관광 정책을 통해서 만들어진 어떤 시설물들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일상생활에서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영향평가라는 거죠. 그것이 어떠한 하나의 액션이 취해졌을 때 그에 따른 영향들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보는 건데 한 사람이 들어서 보는 거죠. 더 말씀드린 워낙 중요한 네, 뭐 하시죠. 사실상 춘천시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조금 더 시간을 할애도 좀 괜찮을 것 같아서 그 용인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용인시에 에버랜드가 있고 민속촌이라는 거대한 테마파크 2개가 있습니다. 근데 용인시의 10년, 20년 동안에 계속된 용인시의 그 고민은 이 테마파크 안에서 벌어지는 이 관광객들을 어떻게 바깥으로 끌어낼 것인가를 부단히 연구하고 부단히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춘천시는 아직 이 고민까지 시작을 안 할 거예요. 아마 들어서면 시작을 할 겁니다. 근데 들어서기 전에 이 부분에 관련된 것들을 동반 상승시켜 나가야 돼요. 유인시설은 거대한 테마파크는 춘천을 대표하는 하나의 유인시설일 뿐에 그 정도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해야지 그 이상의 지위와 역할을 부여했다가는 곤란해진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고 그와 발도록 읍면지역이나 시골지역, 농촌지역의 관광자산들을 발전시키고 키워나가는 것들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관광에 관련된 젊은 인재들이 일하고 있고 창의적인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고 실제 용인 같은 경우는 관광의 그 정책 연구하면서 서울시 관광객을 모집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경유형 관광에서 체류형 관광으로 끌어나가기 위한 방향에서 관광객을 세 분류로 합니다. 고가 관광객, 중가 관광객, 저가 관광객 유인 전략. 그러니까 서울시의 수도권 주민들이 이 세 가지 관광객 형태별로 어떻게 모집 전략을 짤 것인가를 고민한단 말이에요. 당장히 세분화시켜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적으로 체류형 관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하루 주무시게 되면은 숙박료가 쌓여야 됩니다. 숙박료가 내가 차비보다 더 싼 금액이 나와야 여기서 주무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거를 뛰어넘는 금액이 특히 바가지, 강릉이 지금 영동권이 굉장한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이 숙박 문제에 관련된 지방행정의 적절한 통제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체류형 관광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서
특히 숙박 관광에 관련된 가격 제어 정책들 그리고 가격 선도 정책들을 시가 꼼꼼하게 돌아보고 세워야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객의 세분화라는 말씀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정말 고가의 관광을 해서 좋은 호텔에 가서 묵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게스트하우스를 선호하는 젊은 층들도 굉장히 그쵸. 많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청년들에게서 붐이 일었던 것이 이제 점점 확대돼서 중장년층들도 그렇게 같이 어울릴 수 있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뭐 가족 단위도 같이 할 수 숙박들을 있고. 찾아가는 추세이긴데 관광하면 근사한 호텔 올리고 리조트 근사한 뭐 이런 막 거죠? 만들고, 네. 네. 이런 생각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사실 정책이라는 것은 돈을 안 들이기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우선으로 하는 것이 정책이죠. 돈 들이고 하는 건 누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본다 그러면 시정의 목적을 관광에 올인하긴 했지만 어떻게 하면 효율적이고 또 어떻게 하면 춘천시의 시민의 품에 그 효과가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빠진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만 초점을 둔 그런 정책이 아니었냐 생각이 들고요. 춘천시도 그렇고 지금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그런 지역의 교통이 발달하다 보면요. 점점 가까워지잖아요. 예. 그러면 하루 당일치 코스에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거리가 되죠. 춘천도.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모아낼 것인가. 이 짧은 거리, 1시간짜리고, 심지어 강릉도 1시간 몇 분이면 갈 수 있는 데가 됐는데요. 예, 그런 고민들은 따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예,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 좀 들었고요. 유성철 부장님 이거 진행하면서 아마 또 재미있는 에피소드들도 있었을 거예요. 관광에 관련해서 워낙 얘기가 많아서. 뭐 이제 큰 정책적인 얘기도 있었지만 사실 그 좀 소소한 얘기들도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강촌 지역에 네. 왜 이제 그 외국 같은 데 가면 우리나라에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 다리 같은 데 이제 이 자물쇠 뭐 그 소원이나 이런 거 적어서 이렇게 달아놓게 하는 주로 이제 연인들이 많이 가서 뭐 적고 우리 하는데 사랑 영원히 이런 개념이죠. 강촌에도 혹시 그런 시설 해보고 싶다 그런 거. 강촌에도 혹시 그런 시설이 있다는 거 아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사실. 그런 예. 시설이 예. 있답니다. 우리 사랑 영원히 할 사람이 없어서. 같이 가요. 그럴까? 근데 거기 뭔가 써서 그 자물쇠를 걸려면 자물쇠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자물쇠를 파는 데가 있어야 될 거야. 그렇죠. 근데 주위에 자물쇠 파는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가서 뭔가를 적어서 걸고 싶어도 걸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자물쇠를 걸 수 있는 그 기본 장치들은 되어 있는데 막상 자물쇠가 없다는 그렇죠. 얘기인가요? 그거는 왜 그럴까요? 그 뭐 주변에 홍보가 안 됐나요? 그 뭐 근처에 있는 편의점 같은 데서라도 팔면 그리고 어디서 자물쇠를 구입할 수 있다는 안내도 전혀 없고. 이게 안 되니까 생기지 않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나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는데. 수익이 날 만큼 거기가 그렇게 많이 그런 장소로 활성화될 만한 곳이 아닌 곳에 설치한 활성화가 거군요. 안 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죠. 돈 되면은 가서 자물쇠 팔죠. 나라도 가서 좌판 깔고 팔겠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강촌 사례처럼 여러 가지 이제 그 구석구석에 큰 거는 아니지만 소소하게 이제 네, 시에서 추진한 관광 어떤 그 허수가 시설들, 참 많은 거네요. 정책들이 네. 있는데 관리가 제대로 안 된다든지 뭐 이것처럼 이제 아주 황당하게 자물쇠 걸라고 해놓고 자물쇠는 실제로 파는 데도 없다든지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진짜 실제가 아니고 웃자고 하는 얘기면 웃으면서 끝내면 되는 건데 실제로 뭔가 우리 어떤 세금이 투입이 되고 정책적인 효과를 봐야 되는 것들이 이런 지경이라는 걸 생각하면 참 딱하네요. 뭐 아마 이제 처음에 그 추진했던 공무원은 외국 같은 그런 아주 받겠죠. 예, 한때 드라마에서도 그림을- 나와서 상당히 그림을 많이 이제 기대를 했을 네. 거예요. 그럼 뭐 자물쇠라도 갖다 놓든지 네, 그러게. 아니면 뭐 공짜로 나눠주든지. 그러게요. 공짜는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힘들어요. 이젠 모든 것이 그렇죠. 예, 우리 관광의 효과도 공짜여서 나타나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네. 저도 근데 공짜 문화는 좀 별로예요. 그거 뭐 이제 아주 적더라도 어떤 그런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아주 소정의 어떤 그런 이용료라든지 이런 거는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춘천 같은 경우는 그 무료 공연 문화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가서 좀 자물쇠를 어떻게 좀 근처에다 하나. 수익 사업을 할까요? 예. 예. 하여튼 우리 다음번에 거기서 하는 걸로. 그러자고요. 자판기. 그것도 괜찮네요. 자물쇠 자판기. 네, 좋습니다. 네, 저희가 열띠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새 1회분 저희 약속한 시간이 다 가버렸습니다. 자, 앞으로 남은 부분은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많거든요. 이제 겨우 저희가 행정국하고 경제관광국에 대한 이야기를 마쳤는데요. 예, 더 진행될 이야기는 2회분에서 여러분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곧 뵙겠습니다.